그래서 먼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 발표 의견은 그냥 그야말로 개인 자격 홍익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입장과 무관하고요. 혹여라도 여기 언론인도 계신데 문재인 정부의 뭐 어떤 정책 방향 이렇게 나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써주시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짚고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홍익표 의원의 개인 의견과 구상 이렇게 분명히 제가 전제를 하겠습니다. 아직 그 새로운 정부가 그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기본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 현재 그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혹여라도 그 어떤 한 개인의 의견이 과도하게 부각됨으로 인해서 전체 정부의 의견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제가 너무 터무니없이 뭐 그 정부의 정책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오늘 일단 제가 하는 구상은 정부 내에서 뭐 검토된 내용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과거 저도 북한 연구자 학자로서 생각했던 여러 가지 구상과 관련된 것들을 틈틈이 정리했고 고민했던 내용들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가장 핵심은 남북관계나 동북아 지역에서의 이런 그 기존의 질서, 그다음에 기존의 동맹관계, 그다음에 기존의 남북관계, 그다음에 현재 대북 정책에 대한 국내적 이런 그 가버넌스를 갖고는 결코 성공한 대북 정책을 추진할 수도 없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새로운 질서를 주도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크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는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우리가 이제는 모색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새로운 질서의 모색은 기존의 이 동맹관계라고 얘기하면 꼭 한미동맹만 얘기하는 걸 얘기하시는데 이 동맹도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동맹도 한미동맹도 있고 미일동맹, 뭐 사실 동맹에 버금가는 한일 군사적 협력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이 북중, 그다음에 북러 등 다양한 형태의 이 사실상의 동맹관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맹관계를 그대로 두고는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그 새로운 아시아 질서를 만드는 데서 핵심은 이미 앞에 이정철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그게 뭐 신형 대국 관계든 아니면 어떠한 거든 미국과 중국 간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그 양국 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양국이 동아시아 질서를 갖고 어떻게 협의하고 합의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뭐 이걸 갖고 뭐 일본은 코리아 패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코리아 패싱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코리아 패싱이 존재해서 그거는 뭐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이게 새롭게 나온 용어는 아닙니다. 이미 90년대 중반에 클린턴 정부 시절에 일본 국제정치학회에서 한참 유행했던 게 재팬 패싱이었습니다. 즉 당시 클린턴 정부가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미중 관계 중심으로 축을 옮기면서 그 당시 90년대 중반 그 일본 정부가 미일 동맹의 위축과 이 일본의 국제 지역에서의 그 발언권 축소를 걱정해서 당시 일본 국제정치학회에서 유행했던 단어 전혀 이제 완전히 그 일본식 용어죠. 그래서 재팬 패싱구라고 했던 용어가 다시 한 10몇 년이 지난 뒤에 한국에 들어와서 코리아 패싱으로 부활한 겁니다. 그게 마치 새로운 용어라는 것처럼 한 대선 후보께서 그 단어를 뭐 새로운 언어인 것처럼 말씀하셔서 그렇지만 그 단어의 기원은 90년대 중반 일본 무슨 국제정치학 이런 잡지를 보면 한참 나온 게 자판 파싱구라고 일본 표현대로 하면 유행했던 단어였던 것이죠. 결국은 미중 관계를 어떻게 볼 건가 하는 게 두 번째 초점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기존 대북 정책을 프레임을 어떻게 바꿔야 될 건가? 거기에는 정책의 컨텐츠, 그다음에 정책의 방향, 그리고 이 정책을 추진하는 이 시기, 타이밍. 정책이란 건 사실은 방향과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타이밍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정책이 놓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제가 쓴 페이퍼를 쭉 보면 그 앞에 거는 그냥 그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이 책자에 보면 51페이지에 이제 트럼프 정부 문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정부에서 대북 정책이 어떻게 할 건가. 이미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한에 대한 그 국제제 사회에서의 대북 제재는 사실상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미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그 분석과
이 관련된 결과 보고서는 오래전에 이미 그 보고서를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저도 이미 2000년대 중반에 그런 보고서를 쓴 적, 공개적으로 글을 쓴 적도 있고, 이명박 정부에서 제가 국제연구기관에 있을 때도 비공개 보고서로 대북 제재가 효과를 거두지 못할 거다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한 보름간 제가 채비하면서 단동 지역, 심양 지역하고 가서 리포트를 써서 대북 제재가 실제로 중국의 협조를 얻을 수가 없고 중국이 협조하지 않는 한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 정부가 허상을 쫓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위스플 싱킹이죠. 희망사항과 과학적 분석이 혼재된 겁니다. 과학적 분석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인데 희망사항은 그래도 중국이 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사실상 집단적 사고를 지난 보수정권 9년간에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 9년 동안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은 중국이 어떻게 대북 정책에 동참시킬 건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사실은 중국을 동참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대북 제재의 목표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도 일부 대북 제재에 참여할 경우가 있는데 중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이 대화와 핵무기를 일단 동결 내지는 협상에 오기 위한 수단적 목표가 제재였던 반면에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일각에서는 사실상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염두에 둔 대북 제재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대북 제재의 목표와 수준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기 어려운 대북 제재의 수준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대북 제재 목표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이미 제재에 대한 과학적 보고서에 따르면 제재는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아주 제한된 목표를 갖고 있을 때 제재가 효과를 거둡니다. 예를 들면 6개월간 북한을 협상에 복귀시키기 위해서 제재를 한다, 이런 정도의 목표를 갖고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제재는 사실상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전제로 해서 그걸 명시적으로 내놓지는 않지만 사실상 그 내재한 속에서 항구적인 대북 제재를 했기 때문에 고려 대북 제재에 북한이 굴복하기보단 맞설 수밖에 없는 내부적 이유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것이 대북 제재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대북 제재를 둘러싼 중국과 한국, 미국 간의 전략적 불일치를 초래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대북 제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요인이었던 건데 그거를 방치했던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과거 이 오바마 정부에서 좀 새로운 접근을 하는 것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트럼프 정부 들어서기 이전에 작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미국의 CFR 보고서 등을 보면 보다 날카로운 제재와 보다 직접적인 관여, 즉 어떤 의미에서는 소위 전략적 인내,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의 사실상 실패를 미국 내 전문가들이 보고서를 작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재는 제재대로 좀 강화하지만 결국은 최종적인 목표는 최종적인 방식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미국 CFR 보고서의 전체적 줄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트럼프 정부에서 최근에 큰 방향의 네 가지는 어쨌든 북한에게 대해서 좀 더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제재를 하겠다. 하지만 북한의 선제 타격과 같은 군사적 수단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이 현재 트럼프 정부의 큰 방향성이고, 저는 이런 측면에서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 간에 일정하게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별 사안마다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앞으로 한미정 다가오는 6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6월 말 정도로 예정돼 있는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아시아의 이제 새로운 질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동맹 관계가 재조정돼야 됩니다. 한미 동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세요. 저한테도 그렇고 어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도 그렇고 심지어 대선 후보 토론에 그런 얘기 나오는데,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면 제재를 할 거냐, 그래도 대화할 거냐, 이런 질문. 또는 한미동맹이 한미동맹이 중요하냐, 남북관계가 중요하냐, 한중관계가 중요하냐, 이런 식의 질문인데 매우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대선 후보의 토론회라든지 고위공직자에 대한 질문은 북한의 핵과 비핵화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실험하고 저 미사일 실험하면 대북 제재를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은 그건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인 거고요. 그러니까 도리어 그 사람의 정책 역량을 검증하려면 도대체 선제적 그런 일들이 오지 않게 막을 수 있는 당신은 어떤 접근을 갖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정책 방향을 갖고 있냐를 물어보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정책 검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리어 그런 논의는 생략된 채 제재할 거냐 말 거냐, 주적이냐 아니냐, 한미동맹을 중시하느냐 아니냐. 실제로 한미동맹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한미동맹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안보와 평화적 한반도 평화의 건설적인 역할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중요한 것이,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본말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적 관리, 그리고 나가서 궁극적으로 통일이 그 목표인데 그 목표에서 한미동맹은 그런 목표를 실현하고 관리하는 데서 유효한 수단입니다. 근데 거꾸로 바뀌어가지고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통일을 포기하고라도 한미동맹을 지켜야 된다. 이것은 목적과 수단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한미동맹을 포기하는 거냐 이렇게 기사 언론을 쓸까봐 좀 우려되는데 우리 언론이 그렇게 안 써줬으면 좋겠지만 뭐 얘기 하나 잘하면은 이상하게 A부터 Z까지 다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경향이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미동맹은 수단이고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적의 평화협력은 목표라는 겁니다. 그 관계를 놓고 한미동맹을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동맹관계라는 게 제가 낡은 그 질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냉전 이후에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데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의 동맹이 없습니다. 이미 동맹관계라는 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왜 인류 역사상 참혹한 전쟁이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동맹관계에서 나온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세르비아의 한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저격하면서 시작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르비아와 오스트리아가 충돌하고 자연스럽게 그 동맹관계에 있던 미국, 러시아와 그 당시 이제 러시아죠. 러시아, 프로이센, 그다음에 이 영국, 프랑스 등이 차례로 딸려 들어가서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그 비인륜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1차 세계대전이 발생했던 거죠. 2차 세계대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형태로서 자연스럽게 독일과 이탈리아가 전쟁에 개입했고 영국과 프랑스가 따라 들어가는 전쟁으로 동맹관계라는 것이 실제로 동맹이라는 것이 그 평화를 담보하기보다는 확전된 전쟁, 그 다음에 보다 그 군사적 수단을 선호하는 수단으로서 동맹관계가 활용됐던 것이죠. 지금 현재 그 많은 국가에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동아시아 지역을 빼고는 이렇게 직접적인 군사적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유럽에도 보세요. 유럽에 나토가 있지만 나토는 이미 다자간 현 체제에서 그리고 이미 그 나토의 주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토의 주적이라는 것이 과거 그 바르샤바 조약이라고 해서 그 구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동유럽 국가들이었는데 이미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해체된 상태였고 완충지대가 생겼죠. 나토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중간지대의 국가들이 있고 물론 현존하는 러시아에서의 군사적 위협이 없는 건 아니지만 과거하고는 무게가 달라졌고 나토의 기능도 사실상 이제는 그런 그 러시아만을 견천제로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의 전략적 목표가 전혀 다른 것이죠. 유럽 내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양국 간의 군사동맹 유지를 해서 과거 그 1, 2차 세계대전 당시와 같은 19세기 초중반과 같은 이런 낡은 질서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것이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뭐 북중관계는 뭐 과거에 비해서 많이 그 약해져서 이제는 자동군사 개입은 사라졌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지만 확인되지는 않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여전히 중국은 어떤 돌발 상황이 됐을 때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어떤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 자체가 동맹관계에 갖고 있는 군사적 측면, 동맹관계의 굉장히 불안정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맹관계를 두고 이 동맹관계가 그대로 있으면서 대규모 군사기동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되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에게서는 스스로 그 안보상의 불안감이 북한의 핵무기를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이 핵 문제에 관심이 가졌던 건 이미 1960년대부터 핵 문제에 관심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 당시 중소 분쟁이었죠. 당시 중소 분쟁 속에서의 북한이 갖는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자주적인 군사 부분에서의 자주성이 핵무기 개발 쪽으로, 그러니까 즉 그 중국과 그 소련이 자기를 지키기 어렵다면 스스로 미국과도 대항할 수 있고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독립적인 자체적인 무력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게 핵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시작이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역시 에너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에너지 수입을 근본적으로 그 석유 수입이 안 되고 자체 석탄 의존 경제라면 당시 그 원자력 발전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두 가지 요인이 90년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네바 합의가 경수로 발전 2기 100만 킬로와트짜리 2기를 북한이 원하는 것은 바로 에너지적 측면을 이 핵 개발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되게 이 측면을 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05년 9.19 합의 당시에 우리가 전력 직접 송전 제공하는 문제를 북한에게 제의했던 이유도 바로 북한 핵 문제가 아닌 두 가지 성격, 하나는 군사적 성격과 또 하나는 에너지 경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 고려를 하지 않는다면 이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봐야 되는 게 있고요. 저는 이 크게 보면 이 안보 상황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동북아 동맹의 재조정을 위해서 아시아 새로운 질서는 과거 이런 동맹, 냉전 이런 관계, 그 대규모 군사 훈련 이런 것을 탈피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새로운 정부의 대북 정책의 방향은 저는 좀 전략적 관여 내지는 평화적 개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자료 53쪽에 나와 있는데 북한의 핵 개발을 현재 북한의 핵을 존재하고 있는 거고 북한의 핵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비핵화를 우리가 정책적 목표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상 핵을 개발하고 있고 일정 수준의 핵 능력을 갖고 있는 북한과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거죠. 그런 북한과 어떻게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교류협력을 해나갈 건가 하는 두 가지 그 목표를 우리가 이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추진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 또는 이 동북아적인 문제를 풀기 어렵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대개 북한 핵 문제의 접근 방법은 3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1단계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문제를 동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추가적인 군사훈련, 미사일 실험이나 핵 실험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대화를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양자든 육자회담이든. 두 번째는 그러한 그 대화를 통해서 그 행동 대 행동, 그다음에 상응하는 서로 간의 조치들을 통해서 2단계 핵은 북한이 더 이상 추가적인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포기하는 거고 기존 핵 개발 능력 자체를 폐기해가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핵무기를 3단계에서 폐기할 때 완전한 비핵화,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은 매우 길 겁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내에서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빨라야 다음 한 10년 이상 우리가 바라보면서 중장기적 호흡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위 이 C4I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의 대결과 어떤 대치보다는 이제는 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컨트롤,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개별 국가 내지는 양자 또는 다자 간 관계에 있어서 이 협력, 코퍼레이션과 조정, 그러니까 코디네이션이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컨피던스 빌딩이라고 신뢰 구축 이 네 가지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통합적으로 운영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C4I라는 개념을 해서 북한 관련 또는 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평화와 관련된 이슈들이 통제되면서 기본적으로 관리되는 하에서 협력하고 조정하고 그런 속에서 신뢰 구축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통합적으로 조정될 때 저는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실행 전략으로서 제가 C4I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조금 햇볕 정책하고는 조금 발전적으로 제 나름대로 계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은 햇볕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남북 관계에 비정치적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 이슈로 가는 소위 기능주의 또는 신기능주의적
그 접근 전략을 그 당시에 했다면 이것보다 그 당시에 기능주의적 접근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군축 문제라든지 군사적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핵심 이슈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물론 저도 그 개별적으로는 이 보다 쉬운 이슈에 집중해야 되죠. 그 쉬운 이슈라고 해서 민간 교류나 또는 어떤 인도적 지원에 만 집중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슈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목표와 어떠한 연계성을 갖고 전략적 고리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만들어내서 그 디자인해가지고 접근하지 않는다면 개별 교류는 개별 교류에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는 90년대 또는 중후반 2000년대 중반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루어졌던 민간 교류 협력하고 좀 다른 거는 그때 민간 교류 협력이 좀 더 파편적이고 개별 단체 중심이었다면 이것을 좀 더 종합적으로 디자인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좀 더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즉 언론 협력이 언론 교류든 또는 그 사회 문화의 인다적 교류든 이런 것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전략적 목표와 실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가를 갖고 실행해야 되는 거죠. 하다 보면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목표를 갖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서 인도적 교류나 그 지원 문제, 그 사회문화 교류를 우선적으로 배치해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개성공단 문제도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시급하게 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강산 관광하고 이것이 북한에게 돈을 퍼주는 문제가 아니라 평화적 관리와 평화적 개입의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돈을 퍼주겠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전략적 관련에 대한 그 개념들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러한 것들이 제가 근본적으로 보면 한반도와 동북아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한반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비핵화와 평화협정 문제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한반도 지역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평화적 안전, 즉 공동번역, 비핵지대화나 군축 문제하고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육자회담 당시에 5개 이슈 중에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동북아 평화체제 문제가 이미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꼭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동북아 지역에서의 이 피스 존, 평화구역을 설정하는 문제인데요. 과거에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구역은 아니라 비핵지대화 얘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피터 헤이즈라든지 일본의 여러 평화학자 또는 이런 분들이 이 비핵화를 넘어서서 비핵지대화, 그러니까 일정 구역 내에서는 어떠한 형태든 핵무기나 핵 관련, 그러니까 평화적 핵이용을 제외한,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겠죠. 그걸 제외한 군사적 이용의 핵무기를 생산하거나 배치하거나 이동해서 들어오는 것 자체를 모두 금지하는 이제 비핵지대화 주장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게 90년대 있었고 지금도 상당히 많은 미국의 그 진보적 학자나 또는 일본에서 평화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리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북한의 비핵화라는 이 현상적 목표에 우리가 달려있는데 저는 북한의 비핵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평화에 대한 제안을 우리가 이끌어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단계로 그 한반도 영내에서 또는 그 인근 중국을 포함한 그러니까 일본 전역, 그다음에 한반도 전역, 그다음에 중국의 동북아 지역, 동북 삼성 등 또는 우리 서해안과 인접해 있는 일부 성 지역에서 핵무기의 배치와 이동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1단계 평화구역을 설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우리 북한의 핵 문제를 북한의 핵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동북아 비핵화를 실현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 1단계를 접근한다고 보고 있고 2단계가 되면 이 지역 내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군사력을 이동하거나 전개한 경우에는 이것을 제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상호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군비 통제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대규모 군사 훈련을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에도 철저하게 서로 간에 통제하고 관리 감독 받는 이런 군비 통제 시스템을 갖는 거고 마지막에 간다면은 그러한 수준의 이 실질적 무력 감축이 이루어져야겠죠. 일본의
일본 같은 경우는 평화적 헌법에 의해서 자위대를 군사력으로 전환하는 것은 중단해야 되는 문제이고, 마찬가지로 한국 남북한도 군사력이 물리력을 감축해야 되고, 저는 중국 역시 감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미중 관계가 지금과 같이 갈등과 대립으로 가기보다는 서로가 협력과 조정 관계로 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즉 중국의 군사적 목표는 미국의 반접근 전략이라고, 미국이 중국으로 접근해 오는 것을 물리쳐내는 것이 반접근 전략이라면, 미국의 반대 대중국 정책은 봉쇄입니다. 태평양으로 오는 중국을 막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반도나 동북아적으로 미국이 접근하는 군사적 수단을 전개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평화적 이용을 제외한 형태로 태평양이 넓다고 중국도 태평양 지역의 군사력을 확장해 나가는 것은 결코 미래장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평양이 넓다는 것은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의 의미지, 태평양이 넓으니까 군사적으로 나눠 가지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중국에게 그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태평양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중국과 미국이 공동, 중국 미국만 아니라 전 세계가 태평양은 미국의 유일한 바다는 아니니까 같이 하는 거지만, 그것을 군사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반분해서 쓰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3단계 가면 일정한 수준의, 예를 들면 4단급 이상의 대규모 기동훈련은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그런 워게임으로 대처하면 되니까요. 대부분의 지금 현재 시뮬레이션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선진국일수록 워게임 형태를 훨씬 선호합니다. 우리 김정대 의원이 여기 군사전문 오셨으니까 나중에 다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건데, 실제 보병을 기동하고 돈 들이고 하는 것에서는 도리어 이런 낮은 수준의 군사력에 자신이 없는 나라에서 그런 더 많이 기동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4단급 이상의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하고, 이 지역에서는 이 무력 감축을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그런 평화구역 문제를 설치하는 문제를 우리 정부가 이제는 그래서 아까 제가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는 C4I를 바탕으로 이 평화구역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가는 것이, 저는 새로운 아시아의 질서, 그다음에 동맹에 기초한 낡은 시스템을 전환해야만, 저는 북한 비핵화 또는 북한 문제만 바라봐서는 결코 해결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높은 차원에서 동북아 지역의 문제를 같이 포괄적으로 해서 동북아 비핵화, 동북아의 평화구역 이런 문제를 갖고 우리가 좀 더 이 이슈를 이끌어갈 때 우리의 한국 정부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러한 방향으로 차기 정부가 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희망입니다. 개인적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조금 끝내면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은, 제가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가 기획본가가 매일 4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시 여기 가까운 거리라 3시 50분쯤에는 좀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걸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